융중의 초가집에서 제갈량이 그렸던 거대한 설계도 천하 3분지계가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과정은 유비의 눈물과 가장 아끼던 지략가의 피로 물들어야 했지. 형주라는 빌린 집을 넘어 사천이라는 진정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떠난 영웅들의 대여정. 삼국지 대하 서사시 제9부 방통의 낙봉파 비극과 서천 평정편을 지금부터 시작할게. 제53장 명분과 실리 사이 유비의 고뇌. 형주의 안개를 뚫고 유비의 대군이 서쪽으로 향했어. 그들의 목적지는 익주. 사면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풍요로운 땅이지. 익주의 주인 유장은 유비와 같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지만 성품이 유약해 주변 군벌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 유장은 조조와 장로를 막아달라며 유비를 구원군으로 초청했지. 유비의 곁에는 제갈량 대신 봉추 방통이 군사로 함께했어. 방통은 차는 사원으로 제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천재였지만 훨씬 현실적이고 과감한 인물이었지. 그는 유비에게 끊임없이 독촉했어. 방통의 말, 주공,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장이 우리를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 때 그를 사로잡고 익주를 통째로 취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유비의 말, 군사, 그건 안 될 말이오. 유장은 나와 같은 종친인데 나를 믿고 부른 일을 어찌 배신한단 말이오? 그런 짓을 하면 누가 나를 따르겠소? 방통의 말, 주공, 난세는 인덕만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결국 조조가 먹을 땅입니다. 명분은 나중에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유비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유장과 술잔을 나누었어. 유장은 유비를 철석같이 믿고 가맹관이라는 요충지를 맡기며 군사와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했지. 하지만 유장의 부하들은 유비의 속내가 무엇일지 경계하며 호시탐탐 유비를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어. 명분을 중시하는 유비와 실리를 쫓는 방통, 그리고 유비를 의심하는 익주의 장수들. 팽팽한 긴장감이 사천의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 그런데 유장의 부하 중 장송이라는 자가 있었어. 장송은 유장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영특한 인물이었지만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어 늘 과소평가받곤 했어. 그는 다른 부하들과는 달리 자신의 주군인 유장이 너무 유약해서 조조나 장로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사천 땅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처음에 조조를 찾아가 사천을 넘기려 했어. 하지만 조조는 장송의 외모만 보고 그를 무시하며 문전박대했지. 장송이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유비였어. 유비는 장송이 온다는 소식에 수십리 밖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하며 그의 지략을 높게 평가해 주었어. 이에 감동한 장송은 사천의 지세와 군사 기밀이 담긴 지도를 유비에게 바치며 유비야말로 사천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된 거야. 그 후 유비가 유장의 초대를 받아 가맹관에 머물면서도 형제를 칠 수 없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자 마음이 급해진 장송은 유비에게 보낼 비밀 편지를 썼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 황숙 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꾸물거리십니까? 지금 익주의 민심은 이미 유장을 떠나 황숙께 향하고 있고 성안호응 세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업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리신다니요.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지금 즉시 군사를 돌려 성도를 치십시오. 제가 안에서 성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사고가 터져 장송이 이 편지를 써서 소매 속에 넣어두었는데 잠시 외출한 사이 바닥에 떨어뜨린 거야. 하필이면 이 편지를 장송의 형인 장숙이 줍게 돼. 장숙은 동생과 달리 유장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동생의 반역이 들통나면 멸문지화를 당할까봐 겁이 났어. 결국 장숙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들고 유장에게 달려가 동생을 고발했지. 유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장송의 온 가족을 처형했어. 그리고 사천의 모든 관문에 명령을 내려 유비에게 가는 보급로를 끊고 공격을 시작했지.
제54장 낙봉파의 비극, 봉황의 추락. 결국 유비와 유장의 관계는 파탄이 났어. 유비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았지. 유비는 이제 익주의 수도인 성도를 향해 진격해야만 했어. 그 길목에는 낙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장수, 장임은 익주 최고의 지략가이자 용장이었지. 방통은 공을 서둘렀어. 제갈량이 형주에서 천기를 보니 군사에게 이롭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방통은 그것을 제갈량의 시기심으로 오해했지. 출정 전날 방통의 말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방통이 땅에 떨어졌어. 이를 불길하게 여긴 유비가 자신의 애마인 백마 정로를 방통에게 빌려주었지. 유비의 말, 군사, 내 이 말이 아주 영특하니 내 말을 타고 가시오. 부디 몸 조심해야 하오. 방통의 말, 주공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오늘 낙성을 함락시키고 주공을 모시겠습니다. 방통은 유비의 백마를 타고 좁은 산길인 낙봉파로 들어섰어. 양옆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나무가 우거져 복병이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지. 길을 가던 방통이 문득 멈춰서서 부하에게 물었어. 방통의 말, 이곳의 이름이 무엇이냐? 부하의 말, 낙봉파라고 합니다. 봉황이 떨어지는 고개라는 뜻이지요. 방통은 소스라치게 놀랐어. 자신의 별명이 바로 봉추, 즉 봉황의 새끼였으니까. 방통의 말, 아차, 내 운명이 여기서 닿는구나. 전군, 후퇴하라.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벽 위에서 장임이 이끄는 복병들이 화살을 비오듯 퍼부었어. 장임의 타겟은 유비가 타던 백마였지. 유비인 줄 알고 쏜 화살들은 방통의 가슴과 어깨를 수없이 관통했어. 방통의 말, 아, 하늘이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는구나. 주공, 대업을 이루소서. 천하를 호령하던 봉황의 날개가 좁은 골짜기에서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어. 방통의 죽음은 유비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지. 이제 유비는 홀로 이 험난한 사천 땅을 헤쳐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 제55장 형주를 떠나는 와룡, 장비의 성자. 방통의 전사 소식은 형주에 있던 제갈량에게 전달되었어. 제갈량은 통곡하며 유비를 돕기 위해 서천행을 결정했지. 하지만 형주를 비워둘 수는 없었어. 제갈량은 관우를 불러 신신당부했어. 제갈량의 말, 관장군, 내가 없는 동안 형주를 지키는 비결은 딱 8글자입니다. 북거조조, 동화손과. 북으로 조조를 막고 동으로 손권과 화친하라. 절대로 오나라와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관우의 말, 군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 청룡언월도가 있는 한 형주는 반석 같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좋은 장비와 함께 군사를 나누어 서쪽으로 진격했어. 이때 장비의 활약이 눈부셨지. 장비는 평소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아 사고를 자주 쳤지만 이번 서천정벌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 장비는 거센 저항을 하던 파군을 공격했어. 그곳을 지키는 노장, 어마는 자는 희백으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계가 대단한 충신이었지. 장비는 정면 대결로는 어만을 잡기 힘들었어. 장비는 고민 끝에 묘안을 냈어. 자신과 체구가 비슷한 군사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 말에 태웠지. 그리고는 대낮에 대놓고 숲길을 지나가는 연극을 벌였어. 가짜 장비의 말, 이 험한 산길로 돌아가면 엄한 그 늙은이를 따돌리고 성도로 갈 수 있다. 어서 서둘러라.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엄한은 미소를 지었어. 무식한 장비놈, 덫에 걸렸구나. 엄한은 성문을 열고 가짜 장비의 뒤를 쫓아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지. 그 순간 진짜 장비가 바위 뒤에서 장팔사모를 치휘두르며 나타났어. 장비의 말, 이 늙은이 놈아, 내 지략에 제대로 걸렸구나. 어디 한번 붙어보자. 엄한은 당황하여 싸웠으나 장비의 기세에 눌려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어.
어만이 포박된 채 장비의 진영으로 끌려왔어. 어만은 무릎을 꿇으라는 병사들의 압박에도 꼿꼿이 서서 장비를 노려보았지. 장비의 말, 이 늙은 도적놈아. 내 대군 앞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당장 내 발 밑에 꿇어라. 어만의 말, 장비, 듣거라. 우리 사천에는 목이 잘리는 장군은 있어도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 죽이려면 어서 죽여라. 내 목을 내놓을 테니 칼을 아끼지 마라. 어만의 눈빛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늘한 기계가 서려 있었어. 장비는 순간 멈칫했지. 평소의 장비라면 당장 칼을 뽑아 목을 쳤겠지만 그는 유비의 인덕과 제갈량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장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어만의 포박을 풀고는 오히려 자신이 무릎을 꿇으며 예우를 표했어. 장비의 말, 장군의 충절과 기계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례하게 소리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와 저희 주공은 사천을 뺏으려는 도적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려는 한나라의 군대입니다. 부디 이 늙은 장비의 스승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어만은 깜짝 놀랐어. 소문난 망나니 장비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다하는 모습에 그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 거지. 어만의 말, 내 평생 수많은 장수를 보았으나 당신 같은 기계를 지닌 이는 처음 보오. 장비 장군, 당신 같은 이가 모시는 유비라면 정녕 백성을 위한 분이겠구려. 내가 앞장서겠소. 내 부하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고 설득하겠소. 어만은 유장의 정권이 이미 기울었음을 알고 있었고 장비의 변화된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어. 그는 앞장서서 익주의 수많은 관문을 설득했고 덕분에 장비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더 흘리지 않고 성도까지 거침없이 진격하게 돼. 제56장 서량의 사자 마초 유비의 품으로. 유장은 유비 일행이 성도 근처까지 압박해오자 마지막 수단으로 북쪽 서량의 맹장 마초에게 구원을 요청했어. 마초는 자는 맹기로 하얀 투구의 사자 문양 갑옷을 입어 금마초라 불리는 서량 최고의 무사였지. 조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가 유비를 막기 위해 나타난 거야. 마초는 가맹관에서 유비의 군대를 도발했어. 이에 맞선 인물은 역시 장비였지. 마초의 말, 유비의 장수 중의 연인 장익덕이 누구냐? 내 너를 잡으러 왔다. 장비의 말, 이 어린 놈이 감히 누굴 찾느냐? 내가 바로 장익덕이다. 두 영웅의 대결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어. 낮부터 시작된 1대1 대결은 20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지. 해가 저물자 두 사람은 횃불을 수천 개 밝히고 밤샘 전투를 이어갔어. 마초가 몰래 단검을 던지면 장비가 피하고 장비가 쇠몽둥이를 던지면 마초가 막아내는 숨막히는 공방전이 펼쳐졌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갈량은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어. 저 마초를 얻는다면 우리 주공의 대업은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저토록 자존심 강한 맹수를 어찌 포섭할 것인가. 제갈량은 이간책을 썼어. 마초를 보낸 장로의 참모 양송에게 뇌물을 주어 마초를 모함하게 했지. 양송은 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삼국지 최고의 탐관오리 중 한 명으로 꼽혀 그는 황금이라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인물이었지. 제갈량은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양송에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금은 보화를 바쳤어. 제갈량 사신의 말, 이것은 우리 군사께서 양대감의 명성을 듣고 보내는 작은 성의입니다. 그저 장로님께 마초에 대한 이야기 몇 마디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금괴를 어루만지며 입술을 핥은 양송은 그날 밤 바로 장로를 찾아가 독을 섞은 말을 내뱉었어. 양송의 말, 주군, 마초 그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맹관에서 유비의 장수와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유비와 내통하여 한중을 통째로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초는 원래 자기 아비도 배신한 놈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장로는 한중에 남아있던 마초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가맹관으로 통하는 보급로를 끊어버렸어.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진 마초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지. 이때 제갈량이 보낸 사신 이회가 마초를 찾아갔어. 이회의 말, 마장군, 조조는 당신의 원수이고 유비는 당신의 동지입니다.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영웅 유비공과 함께 천하를 평정하십시오. 마초는 결단했어. 그는 유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투구와 칼을 내려놓았지. 마초의 말, 길 잃은 장수 마초, 어진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유비는 맨발로 달려나와 마초를 껴안았어. 관우, 장비, 조운, 황충, 그리고 마초. 드디어 삼국지 최강의 드림팀, 5대 장군의 진영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제57장 성도 함락과 촉한의 탄식. 마초까지 유비의 편에 서자 익주의 수도 성도는 공포에 휩싸였어. 유비의 대군이 성도를 겹겹이 에워쌌지. 하지만 유비는 성 안의 백성들이 다칠까봐 공격을 주저했어. 유장은 성벽 위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유비의 깃발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유장의 말, 내가 무능하여 백성들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었구나. 나 하나가 항복하여 서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부하들이 결사항전을 외쳤지만 유장은 직접 성문을 열고 나와 유비에게 익주의 인장을 바쳤어. 유비는 성문으로 걸어 들어오며 눈물을 흘렸지. 유비의 말, 아우님 유장, 나를 용서하게. 내 천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대의 땅을 뺏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는가. 유비는 유장을 공손히 예우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 편히 살게 해주었고 자신은 익주 목의 자리에 올랐어. 성도 백성들은 유비의 인자함에 환호했고 유비는 드디어 형주와 익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어. 제갈량이 융중의 초가집에서 예언했던 천하 삼분지계가 불과 몇 년 만에 현실이 된 거야. 이제 유비는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어. 성도 궁궐에서 열린 승전 잔치에서 영웅들은 술잔을 높이 들었지. 하지만 그 기쁨의 뒤편에는 낙봉파에서 쓰러진 방통의 무덤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큰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영웅의 길. 유비는 승리의 취기 속에서도 서늘한 책임감을 느꼈지. 제58장 관우의 고립과 손권의 야식. 유비가 익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강동의 손권에게 번개 같은 충격이었어. 손권은 노발대발하며 책상을 내리쳤지. 손권의 말, 유비, 이 돗자리 장수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서천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늘 이제는 익주 목까지 되었으니 당장 우리 땅 형주를 내놓으라 하라. 손권은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내 형주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어. 하지만 유비와 제갈량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지. 제갈량의 말, 형님, 지금은 사천 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조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손권은 이 대답이 시간을 벌려는 속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그는 오나라 최고의 지략가 여몽을 불렀지. 여몽은 자는 자명으로 무식한 장수에서 학문에 힘써 환골탈태한 오하 아몽, 즉 오나라 아래의 아몽이라는 말의 주인공이야. 그는 주유의 뒤를 이어 형주 탈취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한편 홀로 형주를 지키는 관우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어. 그는 자신의 무력만 믿고 오나라를 무시하며 제갈량이 남긴 손권과 화친하라는 충고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지. 관우의 말, 쥐새끼 같은 강동놈들이 감히 형주를 넘보느냐. 내 청룡원 얼도가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마. 북쪽에서는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올라 위협해오고 동쪽에서는 손권이 배신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 관우는 유비의 천하를 지키기 위해 번성을 공격하러 나섰지만 그의 등 뒤로는 이미 오나라의 은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 영웅의 자만과 친구의 배신이 얽힌 거대한 비극의 서막.
삼국지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장엄한 폭풍우가 형주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지. 삼국지 대하 서사시 제9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10부 관우의 최후와 유비의 분노 편에서 삼국지 최고의 별이 지는 순간과 그로 인해 불붙은 영웅들의 마지막 복수전이 펼쳐집니다. 의리의 상징 관우는 어떻게 위기를 맞이할까요? 그리고 형제의 복수를 위해 천하를 등지는 유비의 결단은 어찌 될까요? 영웅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불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